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경화입니다. 방금 사회자가 전해드린 그 물품은 한 40여 개면 남을 거다 그랬는데 좀 모자라서인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엑스포로 정했습니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인이나 또는 학교에 계신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2030 엑스포를 부산에서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부산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엑스포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주로 역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근데 2030년에 하는 건데 왜 벌써 시작하느냐? 이미 늦었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부산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은 하는데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 그러면 부산이 2030 엑스포를 위해서 무엇 할까 하는 대화를 하려면 뭔지 좀 알자라는 취지에서 역사 얘기가 많아서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복습 겸 아니면 모르는 분은 조금 학습 겸 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다 했으니까 빼는데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고 이건 호주에서 처음 갔을 때 한 거고 사실은 이 대목을 제가 좀 강조를 해야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에 약간의 무게가 더 실릴 것 같아서 아래에서부터 보면 2005년 부산 에이펙 할 때 제가 실무총괄하는 과장으로 부산을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동백섬 누리마루 하우스 자리에 그 수산대 건물 허름한 거 헐어내는 그 과정에도 제가 좀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2010년 서울에서 이런 거 할 때 특히 12년 여수 엑스포 할 때는 제가 외교부의 담당 국장으로 여러 가지 외교부 차원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와 산업부도 있지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경력을 이 부분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시간 고려해서 역사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BIE. 저는 물론 여러 번 회의를 참석했었고 2년 전에 오사카가 결정되는 현장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산 어떻게 할래? 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주한 회장님 여기 빈 행장님 박계식 원장님 등 다 부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다른 분들도 부산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이 마지막 항목은 분량은 작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도입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박람회 하면 또 엑스포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르는데 우선 쉽게 자 고속열차 KTX가 다니는데 1851년에 이미 그때 기차가 생긴 게 발전해서 KTX가 된 것이고 전화기, 추금기,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엑스포를 통해서 등장한 문물들입니다. 1904년에 비행기 처음 저렇게 생겼고 지금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고 기차 51년 이게 벤츠가 만든 인류 최초의 자동차 모습입니다. 위에 것이 전화기, 오른쪽 것이 추금기, 오디오고 이게 1939년
뉴욕 엑스포에 처음 등장한 텔레비전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모든 걸 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엑스포라는 시장터를 통해서 또 그 시장터에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엑스포라는 장터에 나왔던 물건들인 거죠. 지금부터 한 170년을 역사기행을 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0년간의 세계 박람회 엑스포를 제가 슬라이드 5쪽 정도로 열심히 압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제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제 얘기고 뭐 외교부나 부산시청 공식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박람회, 우리가 월드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중반에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아주 희망의 장터. 그랬는데 20세기 들어서는 전쟁이 있고 제국주의들이 충돌하면서 세계가 좀 침체하는 가운데 굉장히 박람회도 침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인류의 희망의 장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 정보, 무역 다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이 우리 이웃나라 일본 오사카 박람회를 계기로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또는 부침하던 엑스포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가 그럼 도대체 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제 20세기 중반이라 그러면 이제 1950, 60년대쯤 되는데 너무 돈벌이에만 치중한다. 뭐 발명품 이런 거 내놓더니 결국은 다들 기업들이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한다. 원래 박람회의 취지를 훼손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보호나 인류 자체를 위한 어떤 다른 명분 또는 다른 명제를 내걸고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자기들 개최지 주변의 개발과 돈벌이가 너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보이니까 박람회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평가가 온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의 흐름은 그랬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박람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2, 3,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첨단 기술이 나오는 이런 교류의 현장이다. 그래서 기술 발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그런 산업화 첨단 기술의 장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한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는 곳이다. 프랑스 사람이 뭘 만들었다, 미국이 뭘 만들고 한국이 뭘 만들었을 때 이 국제 장터, 엑스포라는 국제 장터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교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만든 물건을 가서 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교류의 장소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많은 도시, 나라들이 공을 들이고 애를 씁니다. 근데 특히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쉽게 해서 꺾어지는 해, 이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한다.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부산이 고민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박람회가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 부정. 지금 시점에 박람회가 가야 될 것은 키워드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게 두바이가 원래 금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췄는데 대주제 속에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5년에 오사카에서 하는 이 박람회의 대주제에도 또 퓨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박람회가 170년을 진행해 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박람회의 방향은 뭐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른 문화권 사람까지 합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지혜, 기술,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박람회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 이후에는 주로 역사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이 이른 시간 날도 굳은데 오셨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언가, 키워드 하나만 나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시라 그러면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가 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더 역사 기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세기 좀 고리타분한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편전쟁 뭔지 다 아시죠? 영국의 세력이 중국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했고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진출했던 것,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는 것이 엄청난 국제 무역 물류에 영향을 미쳤는데, 국제 정치 구도에서는 프랑스 외교관이 제안을 했면서 만들어진 수에즈 운하가 결국은 영국이 제일 혜택을 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 세력이 급격히 중국 쪽으로 진출하니까 삼국 간섭이라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을 다시 쫓아내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칭다오에 독일 맥주가 들어온 게 이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때 삼국 간섭으로 독일 세력이 칭다오 지역에 들어가서 현지의 독일 맥주 공장을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 다음에 태평양 건너에 있던 미국이 스페인 세력을 몰아내고 필리핀, 괌 이쪽을 또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하는 이런 시기가 박람회와 같이 맞물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수도 없이 많이 열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BIE라는 국제기구가 사후적으로 설립된 다음에 BIE가 공인한 박람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박람회가 열렸는데 공인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는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박람회가 1851년 만국 산업 박람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쉽게 얘기해서 영국이 우리의 문명이 이 정도다, 이 세상 사람들아 봐라, 우리를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뽐내는 박람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었던 건물이 건축으로는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유리와 철로만 지어가지고 철골만 지어서 엄청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그 성공적인 박람회로 역사상의 제1차 세계 박람회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철골 구조로만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을 지었던 사진이고, 이거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었고 영국은 자기네 기술을 뽐냈던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 영국은 대부분 공산품을 전시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공산품보다는 아직 농업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팔고 했던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우리 경제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에 이 박람회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했던 사진인데, 이게 그 런던 세계 박람회 내부 사진 2개를 가져왔고, 저 안에 있는 나무는 원래 있던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덮어 씌워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그 영상이 흑백 영상인데 1850년 당시의 저 모습을 흑백으로 담은 건데, 나중에 다시 되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잘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패키지 여행이 그때 탄생을 한다.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귀족, 돈 많은 사람 소수 이외에는 거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없고 돈도 없고
자기 주인장 허락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행은 주로 중요한 가족 결혼이나 장례식 정도만 다녔었는데 산업혁명으로 기차, 여객 수단이 발전을 하고 또 볼거리, 박람회가 생기니까 그 여행,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호텔, 기차, 식당을 연결하는 여행 패키지 상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이 무렵이다. 그래서 영국 인구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고, 국제 정치 또는 국제 경제사적으로는 주변 나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 이런 유럽의 주변 나라들이 엄청나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뭐 했나? 영국 가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래서 산업혁명이 훨씬 더 촉진되고 경쟁도 되고 또 식민지에서의 경쟁도 치열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유럽에는 그 당시가 다 알다시피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던 시기에 이 박람회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저렇게 하니까 프랑스가 이건 뭐야,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하는 것이, 프랑스가 세계 박람회를 굉장히 여러 번 개최합니다. 2차 대전 때까지. 연도를 보시면 바로 몇 년 뒤에 영국이 대성공을 한 다음에 그 직후에 프랑스가 계속 이어서 박람회를 유치를 하고 여기에 써있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박람회도 더 여러 번 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경쟁 속에서 박람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태고, 특히 에펠탑이 이때 89년에 그 박람회 기념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프랑스가 영국을 따라잡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다시 아시지만 이거는 그냥 양념으로 1855년 그 박람회를 계기로 당시 나폴레옹 3세의 지시에 따라서 포도주 등급을 매기는 것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요새 나오는 포도주에도 여기 보면은 요건 제가 친 건데 1855년에 등급을 매긴 그 상표라는 게 있는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시작되었다는 거고, 이건 아시는 대로 에펠탑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구도 속에서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이것을 백화점입니다. 한자로는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상점, 그리고 영어로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데 저게 더 의미 전달이 정확한 것이 새로운 판매 방식입니다. 새로 등장한 건데, 박람회장에 가면 농산품, 공산품, 수공예품 모든 것이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어서 한 건물에 들어가면 모든 걸 구경하고 나올 수 있다. 파는 것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백화점의 개념이 등장한 게 이때고, 아래에 있는 이 해로스 백화점은 유명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백화점이 처음 식품점으로 출발은 이때 했는데,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 된 게 결국은 이 박람회가 막 커나갈 때 백화점화되었고, 미국의 지금은 조금 시들하지만 한때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메이시즈도 이 무렵에 백화점으로 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라는 유통망, 판매 방식도 이때 엑스포를 계기로 생겨난 것이다. 그때 유럽 아닌 다른 나라는 어땠는가 간단히 보고 지나가면, 조선 철종 2년에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명성황후가 1851년생입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는 골드러시,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시기고, 정치적으로는 노예 문제, 남북전쟁 직전에 불안불안한 그런 시기였고,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이 이때 그 시기에 이제 창간이 됐고, 옆 나라 중국은 청조인데 태평 천국운동이라는 중국 역사에 멸망흥한 만주족 나라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그런 아주 대혼란기가 이때 진행되고 있을 때, 저쪽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박람회에서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동시에 여기저기를 같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엑스포지만
조선 철종 왕권이 약한 시절 미국의 혼돈기, 중국의 혼란기에 옆에 나라가 아닌 저 멀리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철종 때 그냥 대표적인 사진 하나, 뭐 혼인 사진이고요.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광 캐러 가는 그 이민자들 모습이고, 태평 천국에 나는 대혼란기였는데 그 무렵이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닌 미국 또 아시아 대륙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야 되는 게,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 황하 문명이 인류 4대 문명의 하나로 아주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문명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종이, 화약, 인쇄, 나침반, 이게 다 중국에서 이 무렵에 만들어져서 아랍 세계,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진 최신의 당시의 문물입니다. 유럽으로 전해졌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화약과 나침반을 이용해서 대항해 시대, 콜럼부스가 바다를 건너가는 게 가능해졌는데,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먼저 만들고 발명을 해놓고 왜 처음 얘기했다시피 아편전쟁 이런 걸 거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나중에 전수받은 유럽 사람들이 이런 걸 써서 이렇게 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제일 이렇게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 변방인데 우리가 가서 배워올 건 없다. 바깥 사람들이 우리 걸 배워가라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세기 초로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박람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구한말 대한제국으로 접어드는데, 그때 제일 심각했던 영국 프랑스 식민지 쟁탈전이 아주 극에 달할 때고, 아프리카 수단 쪽에 있는 파쇼다 사건이라는 것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뻔했는데 서로 자제해서 전쟁은 안 나고 아프리카 식민지를 나누어서 갖는 것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일본과 영국이 합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아시는 대로 일본의 세력이 다시 강화되고,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에 이어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뒤에서 만들자 해서 억지로 좀 힘들어서 만들었고, 미국과 일본이 또 필리핀과 한국을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 무렵에 다시 프랑스의 박람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한말의 혼돈기를 겪고 청나라, 러시아, 러일전 이런 게 있을 때,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무지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1900년에 일어나는 이 프랑스 파리 박람회가 요약하면 그때까지의 산업혁명 결과 또 신기술의 성과를 집약한 박람회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의미는 영상문화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 출시되는 제품, 발명품 중에 카메라, 영상기, 망원경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그때 그 제품으로 촬영한 흑백 필름들이 파리 시내 전경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았고, 그래서 이 박람회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프랑스가 문을 활짝 열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오면서 박람회가 이제 좀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그냥 어떤 지역 행사처럼 바뀌고 있고, 그런데 1차 대전이 날 무렵 각국이 너무 경쟁적으로 박람회를 여니까 수준도 떨어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규율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라는 것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때쯤부터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전쟁이 나게 되고, 다시 2차 대전이 나기 전에 박람회를 또 파리에서 열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박람회장이 완전히 자기의 나라의 정치적인 그 선전장화,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이 등장해서
박람회장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장면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는 박람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프랑스가 이제 전후 복구 차원에서 도시 주택 전원생활 이런 주제로 박람회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 1900년대인데 올림픽 얘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 문화를 꽃피우게 한 프랑스 파리의 1900년 그리고 우리가 국가관을 처음 만들어서 참여한 엑스포가 1900년 그 파리 엑스포에 대한제국이 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과 박람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월드컵까지 세계를 3대 메가 이벤트라 그럽니다. 올림픽, 엑스포, 월드컵 이 세 개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3대 메가 이벤트인데 초창기에는 올림픽이 초라했어요. 박람회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00년대 파리 올림픽은 올림픽도 파리에서 열렸지만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해서 관중이나 손님을 끌었고 4년 뒤 미국 시카고 올림픽이 먼저 정해졌는데 시카고로 정해진 다음에 박람회를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로 하니까 올림픽 개최지를 아예 세인트루이스로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손님이 안 오니까 저쪽 도시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박람회가 훨씬 올림픽보다 더 인기 있고 흥행이 되는 그런 국제 행사였습니다. 그때쯤 제일 좋은 사진이 우리는 이런 정도가 이제 남대문 옆에 이런 사진 제가 그냥 참고로 우리는 어땠는가를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37년 독일 소련 상징적인 사진인데 이게 파리 에펠탑 앞에 박람회의 국가 간 건물 독일은 이렇게 높게 짓고 소련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마주 보게 해서 오히려 주최국 프랑스 국가 간 위치가 안 보일 정도로 자기들 세력을 과시했던 게 37년 이 박람회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서 박람회를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유치하는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미국은 독립 100주년 이자 또 최초로 유럽이 아닌 바깥 대륙에서 박람회를 이때 했고 시카고 1893년 100년 뒤인 1991년 여기는 다 의미가 미국 신대륙 발견 400, 500주년 기념 1889년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역사에서 기념하고 싶은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박람회를 열어서 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독립 100주년, 이건 프랑스 혁명 100주년 시카고 이 대목은 뭐냐면 미국이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하면서 미국이 이제 우리도 성장해 나간다는 걸 과시했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국가가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 이 1894년 시카고 이런 모습으로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비록 최근이지만 500주년 기념 스페인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부산 2030과도 맥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건데 100년 넘게 엑스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최근의 엑스포 세 가지 1970년 오사카는 아시아 최초라는 의미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이 통계 숫자로 독일의 경제를 추월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 오사카 올림픽 박람회를 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람회 자체가 침체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오사카 박람회. 2000년 하노버 박람회는 크게 각광받지는 못했지만 인류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무겁고 컸다. 자원을 재활용한다. 우리 전부 쓰레기 요새 종량제 뭐 이런 거 사고 플라스틱 덜 쓰고 하는 거를 하지만 이때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개념화되거나 실천되는 또는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인데 인류를 위해서 이런 게 나왔다. 상해 박람회는 잘 아실 겁니다. 상해 한인회장 오래 지내신 분이 앞에 앉아 계셔서 제 중국 얘기를 하기는 또
조심스러우나 2010년에 우리 여수가 같이 경쟁을 했다가 상해가 유치에 성공을 했고 12년도에 여수가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국이 근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새로운 국가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 걸로 평가를 합니다. 상해 박람회를 계기로. 과거에는 싼 노동력의 굴뚝 공장만 많은 곳이 아니냐라고 했었으나 이 10년 전 상해 박람회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뭐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오사카, 하노버, 상해 박람회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하나씩 가져온 것이고요. 사실 이것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 대한민국이 박람회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했던가를 조금 살펴보고 부산 얘기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1893년 시카고에 처음 참석을 합니다. 그때는 그 조선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은 없이 조그마한 한 켠에 부스 하나 정도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참가하는 1900년 파리 박람회에는 독립된 조선관을 가지고 참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 거치면서 참가를 못하다가 1962년에 처음으로 다시 참가를 해서 93년에 대전에서 개최하고 2012년에 여수에서 개최를 하는 그렇게 박람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비교적 근대 현대 역사지만 조금 되돌아봐야 될 게 1960년 주변에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 냉전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라는 것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 경쟁 시대에 미국과 서방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바로 그 이어서 미국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해가지고 우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또 다시 소련은 최초의 인간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을 하면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돌면서 밖에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는 파랗다라는 게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얘기고 그런데 땅에서의 또 위기는 베를린이 전후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었는데 베를린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을 또 1961년에 설치를 하면서 이념 대립 냉전이 극심하고 미국은 계속 소련에 대응해서 우주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 때고요. 중국은 이때가 대약진 운동 여러분이 잘 아실 걸로 보는 그 시기고 우리는 4.19 혁명 이후에 5.16 이렇게 이어지던 그 시기인데 그 1962년도에 시애틀에서 미국이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원래는 좀 먼저 개최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 끝에 이때 개최가 되는데 주제가 우주 시대의 인류입니다. 이게 뭘 반영하느냐 하면 소련과의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우주 시대를 우리가 다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케네디 때인데 케네디 대통령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무렵에 미국, 소련,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이 일어나기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게 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파리 박람회에 참가한 이후 한참 참석을 못하다가 이 1962년 시애틀 박람회에 비로소 다시 국가 간으로 가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애틀에 있는 62년 박람회를 기념하는 상징물인데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거고 요새도 시애틀 관광 가면 여기를 꼭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때 갈 때는 이런 달력 몇 개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 홍보 부스에 밑에 써 있다시피 일본 6.25 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명으로 처음 참가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이후 93년에 대전에서 우리가 열었는데 그 해는 시카고에 100년 전에 처음 박람회 갔을 때를 기념해서 대전에서 열었고 2012년에 여수에서 열었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던 박람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월드 엑스포 그리고 그 가운데 미국이 따라오고
유럽 이외의 나라 중에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1970년 오사카에서 하고 한국이 또는 과거의 조선이 어떻게 참가했는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그런 말씀이었고, 그럼 이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BIE. 1차 대전 나기 전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 BIE는 불어 약자를 저렇게 해서 BIE 그렇습니다. 위에 써 있는 대로. 경쟁적으로 전시회 박람회가 막 열리니까 너무 경쟁이 과열됐어요. 박람회 공인 비공인을 떠나서 통계를 보면 미국이 30번, 영국이 14번, 프랑스 12번 등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여니까 박람회가 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돈벌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규율하자 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가 BI인데, 그래서 결국 1차 대전 끝나고 1928년에 설립이 되고 본부는 파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중일은 이때쯤 가입을 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 진행 또는 결정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BI가 인정하는 박람회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써 있는 대로 세계 박람회,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 엑스포고, 전문 박람회는 대전이나 여수에서 했던 게 여기에 해당되고, 원예만 하는 박람회, 매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하는 이 건축 공예 박람회, 이렇게 4가지가 국제기구인 이 BI가 하는 박람회입니다. 이 2가지 박람회라는 건 앞에 4가지 중에서 원예와 건축 공예는 빼고 이 세계 박람회와 전문 박람회를 간단히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세계 박람회가 좀 제대로 된 큰 박람회고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상해 2010년, 밀라노, 두바이가 내년에 하고 오사카 25년, 지금 부산이 2030 하려는 게 이쪽에 있는 이 등록 박람회고, 이쪽은 조금 짧게 그 등록 박람회 중간중간에 하는 건데 2012년 여수에 했던 것이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 중에서 유럽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여기 있는 대로 대전, 상해는 지금까지도 기록이 깨지지 않는 7,500만 명의 관람객이 지나갔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우리 인구가 5,200만 명 보는데 우리 인구 전체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박람회장을 상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상상하시면 그 효과가 어떤지 아실 거고, 그 외에 중앙아시아 최초, 중동 최초, 남미 최초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런 시기에 있으니 이 박람회는 과거에 유럽을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미국과 아시아의 몇 나라가 이렇게 합류한 그런 국제 행사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한중일을 잠깐 비교해 보면 뭐 부득이 우리가 늘 좀 자주 봐야 될 이웃 나라니까 1970년 오사카가 일본 시작했고, 여기 밑줄 긋지 않은 것은 다 전문 박람회나 또는 분야별 박람회인데 그래도 여러 차례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바다, 츠쿠바에서는 이런 주거 환경, 오사카 원예, 그 대전에서는 우리는 과학을 주제로 열렸던 거고요. 대전, 그 중국 쿤밍에서 이런 게 열렸고, 그 다음에 2010년 상하이가 이제 제일 의미가 큰 것이고, 그 중간에 우리 전문 박람회 해양을 주제로 여수에서 열렸고, 이제 25년에 오사카 간사이가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박람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구도에서는 박람회가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박람회, 올림픽, 월드컵, 한중일, 우리가 2030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일본은 3개 다 했고, 박람회도 2번째가 지금 되고 있고, 올림픽은 뭐 동계 하계 해서 여러 번 했고, 월드컵은 우리가 했고, 중국은 거꾸로 월드컵이 비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제가 만든 표인데, 이왕이면 이 칸을 좀 빨리 부산에서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계 3대 주요 행사, 메가 이벤트를 다 여는 나라는 그만큼 또 자부감도 있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긍정적으로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고 좀 기술적으로 되면 아까 못 보여드린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2030 세계 박람회 스케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유치 의향을 밝히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된 서류를 많이 계속 제출을 하고 나면 2023년에 7년 전에 전문가 팀들이 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채점표를 하고 이제 개최지 결정은 2013년 가을에 BI란 국제기구 총회에서 투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우선 서류도 내어야 되고 서류가 말이 되게 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때 결정이 되면 박람회가 열린다. 스케줄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2030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른 거 길게 써놓은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부산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부산이라는 장터에서 열리지만 고민해야 될 거는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인 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전시 연출, 이 공간 배치, 운영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잘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자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으로서는 지금도 기여할 게 많지만 더 기여해야 될 사람들은 중앙정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로 보면 이거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서로 하게 될 때 큰 명제가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한 60세 정도 된 일본 외교관, 아주 똑똑한 외교관이 자기가 오사카 출신인데 1970년 오사카 박람회를 자기가 몇 달을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서 거기에서 상상도 못하던 것들을 막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얘기를 직접 하고, 이제는 다시 오사카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기성세대가 돼서 우리 후세들한테 그런 꿈을 키워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해 가는 것은 연결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여기 계신 분들을 기성세대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 후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모양이 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손으로 잡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이 문화 교류 측면이 강한 게 있고요.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비즈니스, 돈벌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분야별로 뭐 전시 기획이 됐던 뭐가 됐던 엄청나게 호텔 관광부터 해서 엄청난 그 사업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좀 더 얘기하자면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월드컵 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나 이런저런 주변 정비하면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국제 행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일반인들까지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 왜 부산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국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경쟁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경쟁 도시들이 미국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저쪽이 유럽의 어떤 나라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한국 부산이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대목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된 이 토킹 포인트, 실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글로벌 금융을 하기 좋은 도시로 막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부산에 여러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비즈니스 환경도 좋아지도록 제도 개선다고 많이 하고 있다. 관광 자원도 많다. 국제 회의도 많다 했다. 편리한 접근성, 여기도 들어오기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개최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여기 쓰지 않은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아까 미래를 향한 그 주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 주제가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현장 실사를 와서 보는 것은 위치, 접근성, 부지 규모, 그다음에 배치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교통 문제란 거는 하늘, 땅, 바다가 다 통해야 되는데 상해에 7,500만 명이 갔으면 그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왔고, 부산에 사게 되면 배, 비행기, 기차를 다 타고 오지만 공항 문제가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엑스포란 것이 단순히 한 번 지나가는 어떤 행사가 아니고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잘 살도록 길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공동으로 인식을 한다면 이 부산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에 있어서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미래를 위해서 결정하면 어디가 될 것인가 보면 답은 뻔한 것입니다. 지금 저도 부산 출신 연고자는 아니지만 부산의 공항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표 던져라 그러면 저 개인표는 무조건 빨리 새로운 공항을 좋은 거를 만들어야만 된다. 그게 어찌 보면 이 박람회에 유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위해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항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으면 박람회 유치가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부지 규모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지라는 건 땅을 박람회를 하고 나면 철거하는 시설이 있고 연구 보존하면서 사후에 계속 활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배치를 잘 해서 아 이게 2030년에 부산 엑스포에 했던 곳이다라고 저의 손자의 손자가 와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 면적도 중요하고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몇 가지 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인데 물론 부산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산만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부산에서는 중앙 정부를 더 자꾸 이렇게 좀 괴롭혀서 해결해 달라라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 자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다. 제가 세네갈, 아프리카에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근무했는데 통계를 보면 1960년에 국민소득이 150불 세네갈, 대한민국 두 자리. 2019년은 상대가 안 되는 우리는 3만 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다. 다른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는데 다 자랑스러운데 한국어 시험도 저는 토플 공부하면서 큰 세대인데 여러분들도 토플 토익 다 하셨을 텐데 토픽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이게 18년도 통계가 이러니까 아마 지금 30만 명 가까이 갔다고 제가 듣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의 젊은이들한테 왜 한국어를 하느냐 물어보면 한국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는 했고 부산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18년도 통계고 밑에 보면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100년 넘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통계를 내는데 국제회의 순위가 세계 12위이고 아시아의 4위 부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1위부터 11위까지 부산 앞에 있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 수도가 아닌 도시는 두 군데 올림픽 했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사실 그 지역의 수도예요.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독립이 제네바는 국제기구가 이렇게 많은 데니까 부산이 엄청난 곳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인프라는 물론이고 접근성 모든 거 갖춰야 되고 시민의식도 키워야 된다. 아시다시피 이거 뭐 오래전에 했을 때 제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 누리마루고 그래서 자 이것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기억을 반복이지만 요약한 게 아래에서 또 보면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80개국밖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등 서방이 그 잘못됐다 철수해라. 소련이 안 하니까 보이콧해서 올림픽이 반쪽이 났어요. 이때. 4년 뒤에 LA 미국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보복 조치처럼 소련하고 공산권이 또 여럿이 미국에 안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역사에 남을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는 소련 공산권 국가 미국은 당연해서 160개국에서 화합의 올림픽이 됐던 것이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올림픽이었고 우리 역사로서는 전쟁 마치고 이런 올림픽을 어떻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희 부모 세대가. 그리고 아다시피 월드컵 평창 이제 2030년 부산으로 가는 제가 이탈릭 촬영한 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지금 해답은 없지만 이런 정부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특히 이런 몇 개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에서 더 국가 사업화 되는 이 엑스포를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부산은 부산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시청은 물론이지만 위원회, 학계, 금융, 연구기관 이런 데서 다 좀 기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뭘 하느냐? 1, 2, 3, 4단계로 봐서 각자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유치 경쟁기관.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것이고 유치 성공을 하고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이거는 사업 기회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지만 전시관을 구성해서 이렇게 꾸미는 것부터 모든 것도 있지만 각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유치 성공 이후 준비할 때가 진짜 할 일이 많은 것이고 이거는 상해 때 우리가 한국관으로 참여했던 바깥 건물인데 모티브가 한글 자모를 가지고 문화 교류해서 이때도 한국관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상해 한인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이거는 뭐 맞는 걸로 보고 5년 전 이태리 밀라노의 한국관에 들어가면 이 장독 도자기를 수십 개를 깔아놓고 음식 가지고 또 주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부산에서 열리면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들 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기회가 많이 있다. 그리고 3단계는 박람회 개최 기간 중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실사단이 와서 현장을 보러 올 때 시민들의 분위기,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부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것이고 다 끝난 다음에는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과거 어떤 나라 동계올림픽 끝나고 어디 뭐 하고 때 다 파산한 데도 많거든요. 박람회를 기준으로 보면 이 미국 이 박람회는 적자 파산난 아주 실패 사례로서 다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